김규철 교수님께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저는 주로 우리의 데이비트에서 한반도에 주는 함의의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아까 김규철 교수께서 발표하시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잘 모르는 러시아의 관점에서, 특히나 더 잘 모르는 푸틴의 관점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듣기 어려웠던 이런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결론적으로 우리 김규철 교수께서 아까 결론으로 제시를 하시면서 특히 놀랐던 것은 미래적 새로운 전쟁과 관련된 우리 전력화 이런 문제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저분이 원래 이제 그 러시아에서 무관 생활을 하셔서 그런 거지만 이 정보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을 특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바로 느껴야 될 그 교훈이 아닌가 싶었는데, 저는 그것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제발 진지하게 좀 각성하면서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마침 이 최근에 저도 개인적으로 새 정부 들어와서 우리 한반도 안보 문제라든가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워하고 뭔가 새롭게 접근하려고 하는 진지한 의도를 제가 목격을 하고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이제는 한동안 실종되었던 국방과 안보가 다시 우리 주변에 나타났구나. 이제는 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죠.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반가운 것은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유사성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어줍지 않게 제가 정보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1식 전쟁이 아니다. 푸틴과 러시아의 고도의 그 전략이 마음껏 발휘된 전형적인 미래 전쟁이고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본격화됐다. 우리는 2014년도부터 그들의 실력을 보았다. 이번에도 보면 유심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전쟁 시작되기 1년 전부터 너무 많은 것들이 우크라이나를 마비시키고 전쟁 여건을 조성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제가 이 줄수 때문에 좀 생략을 했는데, 맨 밑에서 제가 이 첫째 장 본론 일본어에서 드리고자 했던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는 졸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무엇을 내가 응용을 할 것인가, 저 정신나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떤 수를 한번 펼쳐볼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스타디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브라인스토밍 차원에서 제가 걱정을 제기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군 데이터 센터가 털렸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많은 기밀이 새나갔습니다. 그것이 김정은이한테 가 있는 거죠. 김정은이는 우리의 전시작전 계획을 압니다. 심지어는 참수작전 계획까지 압니다. 이때 제 경험이지만 저 데이터 센터가 생길 때 2014년 전후로 해서 제가 저기를 몇 번 갔었습니다. 그 실무 토의도 하고, 그때 제가 그 데이터 센터 소장한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걱정 없냐? 그때 그 당시 신모 소장께서 걱정스럽습니다. 전군의 전산센터를 데이터 센터라는 형태로 통합은 해놨지만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걸 못 지켰습니다. 결국은 정확하게 우리의 예측대로 북한이 털어갔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2012년도 집권 이후에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남한의 돈 털어와라, 기밀 빼와라, 그리고 비대칭 무기 달성해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6년도에 공개적으로 털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털린 뒤에 우리가 강해지고 좀 더 내실화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조사 과정, 그 과정에서도 저는 많은 실무 토의를 했었습니다. 놀랍게도 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 막판에는 민간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죠. 그러면 정보의 기초만 놓고 보더라도 저런 일이 벌어지면 북한의 의도가 뭐였느냐? 그 적용됐던 기술이 뭐냐? 우리의 취약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털린 것은 또 뭐냐? 그럼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내밀하게 검토가 됐었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보강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보강.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신뢰로 해서 그러면 새로운 전쟁에 늘 갈증이 있는 북한에 비해서 우리의 대비 태세가 좀 과연 충분한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이브리드전 여러분 많이 얘기 들으셨죠? 실제 우리 학교에서 이 하이브리드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래전의 양상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설명해서 여러분들 많이 봤겠습니다만 어디부터가 전쟁 시작 단계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 두 번째는 국방 분야와 민간 분야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 기반 체계는 대부분 민간 분야죠. 그렇지만 이미 돌 때릴 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지난 10년간 학교에 제대하고 학교에 와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더라도 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어떤 중심이 매겨지고 있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부처로 가면, 정부 부처로 가면 국방부가 뭘 하는 데인지 민간 정부 부처는 뭐 하는 데인지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저 정보기관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그럽니다. 제가 저기서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합니다만 요 최근에도 저기서 언급된 뭐 정보기관이라든가 몇 군데는 실제가 실무 투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참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무엇이 수행돼야 되냐면 자기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책임지는 부서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다 빠져나갑니다. 아까 데이터 센터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잔챙이만 걸려들죠. 보안 조치 안 합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와서 전쟁사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임진왜란 때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보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보완된 게 없습니다. 아마 이 현역 앉아 계시는 분들은 선배님 섭섭한 소리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냉정하게 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봉책은 했죠. 부분적으로 조치를 했죠. 그렇지만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수행 체계와 관련해서 현재 국가 전쟁주의 정보 체계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스템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전략의 문제에 있어서 저 이거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사이버 전략은 2019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워딩이죠. 그 말은 또 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핵심적인 건 저겁니다. 국가 주요 기능의 안정적 수행, 사이버 공격 시의 대응, 사이버 안보 기반 구축.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3대 중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것과 관련해서 그 밑으로 100개 과제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 부처별로 어떻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한테 세워진 정보는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개념적인 워딩들을 하고 있구나. 이게 국가 전략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고자 하는 그 열정, 의지를 포함해서
해당 정부부처에서는 세밀하게 발전이 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적과 상대했을 때 충분성이 느껴져야 되는데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하이브리드 전에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핵 미사일을 빼고 사이버인데 현재 진행형 위협은 사이버입니다. 그리고 가장 쓰기 쉬운 김정은이도 만능의 보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이버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놈의 사이버 전쟁 이 개념은 저 위에 국가 전략에서 없어요. 그러다가 국방부 이 단계에서 사이버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부처와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정보기관과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보기관이 사이버전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전쟁은 국방부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국방부가 주인이 됩니다.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저 사이버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이버전의 영토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저것을 개념을 정립을 하고 추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역시 그 누구 탓을 하기 전에 하이브리드전에서 제가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이버전과 관련해서 국가의 진지함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아직 진지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더 알기 쉽습니다. 실무 부대들 그 이행 실태는 어떠한가? 제가 저기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전문 지식과 책임감을 갖고 이 사이버 안보를 끌어갈 리더를 볼 수가 없다. 리더들이 부재라고 제가 좀 혹독하게 얘기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한 10여 년 전과 지금과 이렇게 느끼고 봤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저 리더 계층이 과연 두터워졌느냐 아니면 더 예리한 신뢰감 가는 리더가 등장을 했는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핵심 사이버전 부대 부서라고 하는데 공통요원이 주기적으로 순환보직하면서 일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건 수준 기대하기가 기대 남아입니다. 리더도 없지요. 또 그것을 실천할 만한 전문요원도 없지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습니다만 수준급 엘리트를 양성을 해도 할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들에게 부여할 직무가 식별이 잘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수자원일수록 저 부대와 부서를 안 가려고 합니다. 자, 아까 체계의 문제, 전략의 문제, 지금 이 수행 부대, 실무 부대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또는 우리 국군이 미래전에 진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제가 이렇게 협소하게 사이버전을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보더라도 yes, 이렇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반갑게도 대통령께서도 보시고 연합사령관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전 안보 환경의 전향적인 관점에서 대비하고 훈련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다 했다, 더 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제가 여기서 군사사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전쟁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제가 대학에 와서 전쟁사를 가르치면서 세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군사사상은 공세적인가 수세적인가 전략적인가 어떤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도 말하기 어렵고 어떤 사상을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전한가라고 제가 물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2023년부터는 우리의 군사사상이 무엇이고 건전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군사 대비태세가 전향적으로 보강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또 지금까지 이 앞에서 발표자들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공세적이면서 훨씬 우리들보다 전략적인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눈높이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흉령 어린 제언으로 받아서 정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 확실히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용원입니다. 저는 조금 죄송스럽게도 파워포인트 준비를 못해서 그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훌륭한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한 김철주 회장님, 신원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자세히 보시면 육사 동기생들이 대거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38기 동기생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신데 우리 오늘 세미나를 여신 우리 김칠조 회장님, 좌장을 맡고 계신 이모영 장군님, 옆에 계신 황 교수님, 또 뭐 청룡석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최병로 장군님 비롯한 또 몇몇 분들이 다 이제 동기생이신데 제가 알아보니까 38기가 인관하신 게 1982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인관 이제 40주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40주년을 축하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오늘 세미나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8기들이 현역에는 안 계시지만 밖에서 우리 김 회장님이나 임사령관님 또 지금 대통령실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막중한 중요한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자로서는 좀 상당히 좀 주제넘는 제안일 수 있는데 40년 동안 우리 국가 수호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38기생들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수. 네, 마침 김 교수님 발표한 김 교수님 사정이 생기셔서 지금 자리에 이제 안 계시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간단히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전의 교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김 교수님 이 발표 내용은 저도 이제 언론에 있습니다만 오늘 세미나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제 우리 언론, 뭐 해외 언론, 서방 언론도 이제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보도의 이 논조라고 그럴까요? 보면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되죠. 우크라이나의 예상 밖 선전, 예상 밖에 잘 싸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의 예상 밖 도전, 러시아가 군사 강국이 돼도 예상보다 정말 못 싸우는 것 같다. 이걸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발표하신 분 중에 두 분은 사실은 이제 그런 언론의 보도 방향과는 좀 다른 그런 성격의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는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저는 상당히 이 세미나의 원래 취지는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어떤 면에서 논쟁적인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일단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러시아를 미화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또 러시아가 잘 싸우고 있는 면도 계획대로 싸우고 있는 면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비인도적인 이런 행위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나 SNS는 초점이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저는 냉철하게 또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역사상 어느 전쟁에서도 자기들이 피해 입은 것들 이런 것을 그대로 발표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다 마찬가지 자기들 피해는 줄이고 적의 피해는 과장하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 내용이 좀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김 교수님께서도 이제 보면 이제 러시아와 푸틴의 이제 군사 전략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승자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것이 이제 한반도에 주는 교훈 함에 대해서도 이제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 가능성 등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좀 어떻게 보면 소홀했던 그런 부분인데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아침 신문 칼럼에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회를 주제로 썼는데 제 나름대로 피상적이지만 5가지 부분으로 정리해서 제가 이제 그래픽도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저 한 너댓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아까 우크라이나도 내부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지도자라든지 군의 항전의지나 정신력 등은 우리가 그래도 배울 점이 있지 않나. 우리 국민들은 유사시 그렇게 항전의지를 불태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좀 갖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동맹의 중요성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 미국과 한미동맹 같은 이런 동맹 관계였다면 러시아가 이렇게 쉽게 전면적인 침공을 할 수 있었을까? 일부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하이브리드전 관련인데 그거는 좀 전에 황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 정부와 이 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이버전에서는 정말 그 문제의식이 정말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NLL을 지금까지 사수하면서 NLL의 경우 북한이 우리 그 땅이 아닌 빈 바다에 포격을 해도 NLL 남쪽에 포탄이 떨어지면 빈 바다로 떨어지면 우리가 똑같이 북한 NLL 북쪽 빈 바다에 대응 포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수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실제 보복하기도 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적어도 말로라도 이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정부가 선언한 적이 있는지 군에서 한 적이 있는지 저는 과문에서 그런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태정부는 그런 면에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뭐 가장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제 군의 교육 훈련 문제, 기강 문제, 그 다음에 보급 문제, 그리고 그 예비 전력 문제인데요. 그 예비 전력 관련해서만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도 사실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1993년부터 국방부를 출입을 해서 내년이면 만 30년이 되는데 그때 장관 총장 하신 분들도 예비 전력, 동원 전력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관심을 안 갖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도 예비 전력 예산이 1%가 안 되더라고요. 0.4%밖에 안 됩니다. 아시지만 총액으로 따지면 3천억도 안 되는 50조가 넘는 예산 중에 3천억도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인데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예산으로 나타나는 건데 너무나도 격적.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예비군은 전쟁사 박물관이다. 2차 대전을 쓰는 포스고 뭐 이러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판이고 예비전력 사령관 하셨던 분이 전역하신 직후에 공개 세미나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대한민국 예비군은 게으르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더구나 이 형비 전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인구 전력에 따라서 병력이 대규모로 줄고 11만 8천 명이 올해 말까지 줄어드는데 결국 예비 전력으로 부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강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비군도 줄어드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비 전력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예비군도 지금 280만에서 2040년대에 되면 100만 수준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공익 예비전력 동원 체계 관련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뭐 우크라이나가 뭐 예비전력 잘 동원해서 잘 쏘았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좀 더 들여다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무기체계 관련해서 드론이라든지 뭐 1인용 제블린 스티머 뭐 엔로라든지 이런 1인용 그 수령 무기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관심 또 이런 뭐 전차 구형도는 나오는데 이제
저는 뭐 전차가 그렇다고 전차 시대를 끝났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 전차도 이제 그런 북한이 특히 이제 RPG라든지 뭐 수대용 북한판 뭐 스파이크 미사일들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대응 체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이런 우크라이전 교훈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각 군이 또 기관별로 많은 세미나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산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사랑을 썼지만 이 국방부 그다음에 청와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훈을 도출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을 이제 거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자장 입회에서 1분만 오늘 토론을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쭉 얘기한 것 중에서 아까 모든 패널과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정리를 해보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런 상황이 됐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 같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답은 충분하지 않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국민들의 어떠한 그 상무정신이란 말을 잃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이런 국민들의 상무정신이나 전쟁의 일절을 불사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지난 시간 많이 희석되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올려야 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동맹의 관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선배 그리고 군 지도자와 국가 지도자들이 한미동맹이라는 체제를 가지고 연합사라는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국가나 집단은 연합사와 싸워야 됩니다. 이 연합사는 지상구성군 사령관이 한국군 퍼스트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미군과 외국군을 지휘하고 해군 구성군 사령관은 육고스카에 있는 7함대 사령관입니다. 공군 구성군 사령관은 오산에 있는 7공군 사령관입니다. 특전사령관은 한미연합 특전사령관이 한국군 특전사령관입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데프건 3 이상이 되면 전쟁을 할 때는 자동으로 싸우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53년 7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축인데 다행스럽게도 우크라이나와 다르게 우리는 강력한 동맹의 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유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군기관과 군인에 관계되는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피를 흘리지 않는 군인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미국은 성추행이 없는지 아십니까? 2만 건 있습니다. 2만 건. 연합사 화장실에 가면 맨날 성추행당하고 성폭행당하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팜플렛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러한 문제를 군대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지. 우리 군이 그동안 70년 동안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TV에 나오는 것이 성추행, 급식 이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존경받지 못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경을 쌓기 위해서도 해외 파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해외 파병을 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군인이 희생되었을 때 군기강이라는 분위기도 생기는 것이고 훈련이라는 분위기도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군은 다시 야전을 중시하는 체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휘표를 중시하고 하늘에서 초기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을 존경하고 배를 모르고 연평도와 백령도를 헤매는 그러한 전투하는 장병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중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오늘 토론을 하면서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마지막에 남아 계셔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좋은 포럼을 준비해 주신 개인의 역사 포럼의 회장님 다 감사드립니다. 끝나면 사진 찍나요? 끝나면 여기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게시물 다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나오셔도 기념으로 사진 촬영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